어머니, 치과 선생님이 어머니가 자꾸 사탕 주고 그래서 이빨이 다 썩었다고 그러시던데요. 주말 저녁 따뜻한 밥상 앞에서 터져 나온 말은 얼음 같았어요.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가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옛날 사람이라고 애들도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요. 68 먹도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6년 동안 제 손으로 키운 손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년. 새벽부터 밤까지 무릎이 아파도 참고 키워온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있었거든요. 참, 엄마도 너무 감정적으로만 그러지 말라니까. 이왕이면 요즘 방식대로 좀. 아들 도움마저 아내 편을 들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는 마지막 비수가 날아와 박히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서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이 식탁을 사이에 두고 제가 전해주게 될 진실, 저를 무시한 죄의 대가,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한 계산서를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100만 채널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자입니다. 올해 68살이죠. 대구 외곽 20년 된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30년 넘게 하던 국밥집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들네 손주 셋을 돌보는 게 제 하루 전부가 되었어요. 어느덧 6년째입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몸이 그렇게 길들여졌거든요. 무릎이 쑤셔서 잠에서 깨는 날도 많아요.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관절이 말을 듣지 않네요. 그래도 일어나야 해요. 아이들 도시락을 챙겨야 하거든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냉장고를 엽니다. 태경이는 9살이라 반찬을 가려 먹고 태린이는 7살인데 당근을 싫어해요. 태호는 4살이니까 아직 어린이집 급식으로 충분하지만 그래도 간식은 따로 챙겨줘야 해요. 계란을 풀어서 마리를 붙이고 소세지를 구워서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싸줬어요? 태린이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옵니다. 잠결에도 도시락이 궁금한 모양이에요. 파자마 차림에 머리가 한쪽으로 눌려있는 모습이 귀여워서 절로 웃음이 납니다. 계란말이하고 소세지 구워줬어. 좋아하는 거지? 네. 고마워요, 할머니. 아이들이 웃는 얼굴로 고마워할 때면 피곤한 줄도 모르겠어요. 무릎이 쑤시고 어깨가 결려도 그래도 애들 곁에 제가 있는 게 나은 것 같거든요. 어린이집이나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할머니가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잖아요. 아침 7시가 되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태경이는 초등학교, 태린이는 어린이집, 태호도 같은 어린이집이지만 반이 달라요. 셋 다 시간이 제각각이라 2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해요. 무릎 보호대를 차고 운동화끈을 단단히 매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많거든요. 예전엔 이런 게 힘든 줄 몰랐는데 요즘엔 다리가 후들거려요. 태경아, 책가방 챙겼어. 태린아, 신발 신고. 아이들을 재촉하면서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합니다. 알림장은 가져갔는지, 필통은 빠뜨리지 않았는지, 수저는 챙겼는지요. 엄마 아빠가 일찍 나가서 확인해 줄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할머니, 무릎 아파요? 태린이가 제 다리를 걱정스럽게 쳐다봅니다. 아이는 제가 무릎을 만지작거리는 걸 보고 있었나 봐요. 괜찮다. 할머니 튼튼해.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자요. 아들네한테 아프다고 말하면 괜히 미안해할까봐 그냥 참고 있어요. 이 나이에 몸이 아픈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첫 번째 등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숨이 찹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날이면 계단으로 15층을 올라가야 해요. 다리가 떨려도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2번째 등원 시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다 보내고 나면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바닥을 닦고 저녁 반찬을 미리 준비해두죠. 도훈이와 미영이가 늦게 들어오니까 아이들 저녁도 제가 차려줘야 하거든요. 냉장고 안을 뒤져서 있는 재료로 국을 끓이고 반찬 몇 가지를 추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혼자서 중얼거리며 걸레질을 합니다. 허리가 뻐근해도 이 집이 제 집처럼 느껴져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국밥집 하던 시절의 습관인지 가만히 있으면 왠지 죄책감이 들거든요.
오후 2시쯤 태호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도 잠시 쉬려고 소파에 앉았어요. 무릎에 손을 올리고 주물러 보니 뼈마디가 시큰거려요. 날씨가 흐린 날이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오후 4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태린이 담임 김 선생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가 다쳤나 싶어서요. 손주들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다치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하거든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태린이 하원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요. 그리고 요즘 간식을 많이 가져오는 것 같은데 충치 예방을 위해서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원이 늦다는 건 제가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이고, 간식이 많다는 건 제가 사탕을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겠죠. 태린이가 숙제를 다 하면 사탕 하나씩 주곤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일이었나 봐요. 저녁 7시 미영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콜센터에서 일하느라 하루 종일 목소리를 써서 그런지 피곤해 보여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어머니, 오늘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게 요즘 아이들 간식 관리 좀 신경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된다고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서 숙제하고 있는데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태경이와 태린이가 연필을 든 채로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영아, 내가 사탕을 하나씩만. 어머니, 요즘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아이들 교육에 안 좋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6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손주들인데 제가 잘못 키우고 있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옛날 방식으로 키운다는 뜻인지 아니면 아예 방법을 모른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할머니가 혼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태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서 괜찮다는 듯이 웃어 보였어요. 도훈이는 8시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요즘 계속 야근을 하고 있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인사를 건네고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들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오늘 있었던 일 정도는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유도 없나 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어깨가 뻐근하고 마음까지 무거웠어요. 파스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가운데 오늘 하루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탕 하나 주는 것도 잘못이고 하원 시간 몇 분 늦는 것도 잘못이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손주 돌보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요즘엔 그것도 틀렸다고 하니 답답했어요. 6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금이 하나 생긴 것 같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어딘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무릎이 여전히 쑤셨지만 평소처럼 아이들 간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태경이는 친구들과 놀러 나갔고 태호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태린이만 거실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린아, 치과 가야 해. 미영이가 태린이 손을 잡고 현관으로 나가더라고요. 정기검진 날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며칠 전에 사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혹시 충치라도 있으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요. 아니야. 엄마랑 가렴. 할머니는 태워봐야 해. 태린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미영이가 서둘러 데리고 나갔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태호를 보면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30분이면 끝나는데 오늘은 오래 걸리고 있었거든요. 1시간 반 만에 현관문이 열리면서 미영이와 태린이가 돌아왔습니다. 태린이 얼굴이 살짝 부어 있었어요. 볼이 빨갛게 되어 있고 입술도 두툼해져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온 모양이었어요. 태린아, 많이 아팠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을 벌리기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도 같이 아팠어요. 손주가 아프면 할머니 마음도 같이 아프거든요.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살펴봤는데
다행히 다른 건 괜찮아 보였습니다. 미영이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훨씬 어두웠어요. 뭔가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치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어떻게 됐어? 검진만 받고 온 거야? 아니요. 충치가 있어서 치료받았어요. 많이 심했어? 네, 꽤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금니 2개나.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충치가 2개나 있다니요. 혹시 제가 준 사탕 때문인가 싶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때 태린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는데? 누가 사탕을 자꾸 주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숙제 다 하면 1개씩 주신다고 말했어요. 순간 제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순진하게 말하는 소리였지만 화살이 완전히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미영이가 저를 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랬구나. 의사 선생님이 사탕 때문에 이가 썩었다고 했어요. 태린이가 계속 말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었겠지만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미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가 많이 난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미영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오늘 뭐 했는지, 아이들 어땠는지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데 그날은 조용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집 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7시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고 나갔다가 돌아온 거였어요. 넥타이를 풀면서 인사를 하는데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빠, 나 치과 갔다 왔어. 태린이가 달려가서 말했어요. 그래? 많이 아팠어? 응. 이가 썩어서 치료받았어. 의사 선생님이 사탕 때문이라고 했어. 도훈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영이를 쳐다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인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충치가 좀 있었다고 하네요. 미영이가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목소리에서 화가 난 게 느껴졌습니다. 그랬구나. 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나눠주고 반찬을 작은 접시에 덜어서 아이들 앞에 놓았어요.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경이도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조용히 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인사를 하고 수저를 들었어요. 저도 밥을 떠서 입에 넣었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시선이 따가웠어요. 한참 조용히 밥을 먹다가 미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어요.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오늘 치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던? 사탕 때문에 이가 썩었다고 하셨어요. 어금니 2개나 충치가 생겼대요. 누가 자꾸 사탕을 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었어요. 태경이와 태호가 눈을 크게 뜨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나는 하루에 1개씩만.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사탕은 좀 자제해달라고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들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곤 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많이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1개씩만 줬는데 1개씩이라도 매일 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원도 자꾸 늦으시고 태블릿도 너무 오래 보게 하시고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탕에서 시작해서 하원 시간, 태블릿 시청, 간식 관리까지 모든 게 다 제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목소리에 원망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태블릿은 비 오는 날에 잠깐. 어머니, 요즘 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너무 애들을 무르게 키운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서웠습니다. 6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손주들인데 제가 잘못 키우고 있다는 말을 아이들 앞에서 듣게 되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태경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7살짜리 태호도 할머니와 엄마가 싸우는 게 무서운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태린이는 입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혼내지 마.
태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이 부어서 말하기 힘들어하면서도 저를 감싸주려고 하는 모습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아이가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어른들은 이런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요. 태린아, 밥 먹어. 도훈이가 아이를 달래면서 미영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만하자는 눈빛이었어요. 여보, 애들 앞에서 그러지 말자. 애들 앞에서라도 말을 해야죠.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 교육에 안 좋다고요. 충치 치료비만 해도 10만 원 나왔어요. 돈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더 기가 막혔습니다. 10만 원이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 싶었어요. 6년 동안 육아비도 제대로 못 받고 손주들을 키워왔는데 치료비 10만 원 때문에 이렇게 구박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허탈했습니다. 그래도 당신도 알잖아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할머니 손에 맡기면 애들이 버릇없어진다고 해요. 미영이가 계속 말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버릇없어진다니요. 제가 그렇게 못된 할머니인가요? 도훈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화를 낼 것 같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한테 미안할 것 같고요. 그런 기색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한동안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이왕이면 요즘 방식대로 좀 해달라. 선생님들 말씀도 있고 결국 도훈이도 아내 편을 드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마지막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아들마저 저를 옛날 방식, 틀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알겠어. 더 이상 말할 게 없었습니다. 변명을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사탕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웃어 보일 여유도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렸는데 아무도 부축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태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좀 쉴게.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6년 동안 정성껏 키운 손주들인데 제가 잘못 키우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모든 게 허탈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훈이와 미영이가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나가서 아이들을 안아줬을 텐데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파트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싶었어요. 사탕 한 개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싶었어요. 앞으로는 뭘 해도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훈이와 미영이는 아이들을 재우느라 바빴고 저는 조용히 방에서 짐을 챙겼어요.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무릎약 정도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나가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거실에서 미영이와 도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엄마 진짜 고집스러워. 몇 번을 말해도 안 들어.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애들 있었게 해놓고 무슨 입장이야. 이제 치과비까지 계속 나올 건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 사는 곳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은 갈아타야 했거든요. 이 시간에 버스가 다닐까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막차가 아직 있었어요. 수진이가 사는 빌라는 대구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집값이 저렴한 곳을 구했다고 했어요. 2층짜리 작은 빌라였는데 수진이는 1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다 되어서야 도착했어요.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아직 안 자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이 시간에 갑자기 찾아가면 놀랄 텐데 싶어서요. 딩동. 누구세요?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엄마야.
문이 열리면서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어요.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제 부은 눈과 캐리어를 보더니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들어가도 될까? 당연하죠. 어서 들어와요. 수진이가 캐리어를 대신 끌어주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수진이가 보던 책들이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컵라면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따뜻한 차 끓여드릴게요. 고맙다. 소파에 앉으니 다리 힘이 빠져나갔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걸어서 올라오느라 무릎이 더 아팠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들었고요. 수진이가 차를 끓이면서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오빠네서 뭔 일 있었죠? 그냥 좀 답답해서 제대로 설명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차, 드세요. 캐모마일 차예요. 마음이 진정돼요. 따뜻한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나 봐요. 그제야 조금 진정이 되었어요. 엄마, 진짜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캐리어까지 들고 나오셨는데 그냥 답답해서는 아니죠? 수진이가 제 옆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제 손을 잡는데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뭘 잘못 살았을까?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태린이 치과 갔다 왔는데 충치가 있었어. 사탕 때문에 이가 썩었다고 하더라. 그래서요? 미영이가 내가 사탕을 줘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야. 아이들 앞에서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다예요? 하원도 늦고 태블릿도 너무 오래 보게 한다고, 옛날 방식으로 키운다고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다시 떠올라서 가슴이 아팠어요. 도훈이는 뭐라고 했어요? 도훈이도 요즘 방식대로 해달라고 하더라. 수진이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엄마, 나가요. 포장마차 가서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답답해요. 이 늦은 시간에? 괜찮아요. 우리 동네 포장마차는 늦게까지 해요. 수진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까지 둘렀습니다. 저도 외투를 다시 입고 나섰어요. 포장마차는 빌라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문을 열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환영하며 안쪽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딸이랑 늦은 시간에 나오셨네요. 네,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요. 오뎅 국물부터 끓여드릴게요. 추우시죠? 따뜻한 오뎅 국물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엄마, 이제 자세히 말해봐요. 오늘 정확히 뭔 일이 있었는지. 수진이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고 온 태린이 이야기부터 식탁에서 벌어진 일까지요. 말하다 보니 또 눈물이 났어요. 6년 동안 내가 정성껏 키웠는데, 엄마, 그거 알아요? 저도 오빠한테 서운한 일 많아요. 너도? 엄마가 오빠 애들만 봐주시니까 제가 아이를 가져도 맡길 데가 없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오래된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그런 생각을 못했네.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런데 엄마도 이제 좀 생각해 보세요. 엄마 인생이 오빠네 육아로만 끝나도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6년 동안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행복해요? 행복. 그런 건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손주들 예쁘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 인생이 있어야죠.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국밥집 하실 때는 어땠어요? 손님들도 만나고 돈도 벌고. 그때는 바빴지만 보람이 있었지. 지금은요? 지금은 말이 막혔어요. 지금은 정말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 집 식모냐 싶을 때가 있어.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식모요? 응.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보고.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은 없어. 오히려 뭘 잘못했다고 타박만 받고. 엄마. 손주들 얼굴은 보고 싶은데 이제 그 집에 내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어. 수진이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엄마, 저도 그동안 많이 서러웠어요.
오빠는 엄마한테 애들 맡기고 저는 혼자 다 해야 하고. 수진아, 미안하다. 사과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세요. 내 인생? 네.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포장마차 안에는 저희 외에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사장님은 TV를 보고 계셨고 저희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그만하고 싶다고. 큰 소리로요. 수진이가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하고 싶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더 크게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더요.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어. 나도 좀 쉬고 싶어. 포장마차 안에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사장님이 깜짝 놀라서 저희를 쳐다보셨지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니 이해한다는 듯이 웃어주셨어요. 잘하셨어요. 엄마. 수진이가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딸의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은 제 집에 계세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엄마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날 밤, 수진이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제 걱정만 하면 되는 밤이었어요. 아이들 내일 준비하고 도시락 챙기고 그런 걱정 없이 누워있으니까 이상했습니다. 자기 전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부터 뭔가 바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영자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아들 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6시 반이 되어서야 도훈이가 부스스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하던 소리가 없으니까 생체 리듬이 깨진 거였죠. 여보, 애들 깨워야 하는데. 미영이도 어제 늦게 잠든 탓에 제대로 못 일어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영자가 아이들을 부드럽게 깨워서 씻기고 옷 입히고 아침 먹이고 했는데 이제 모든 걸 자기들이 해야 했거든요. 태경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도훈이가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서 깨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평소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태경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할머니를 찾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잠깐 고모 집에 가셨어. 언제 와? 곧 오실 거야. 도훈이는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영자가 언제 돌아올지, 정말 돌아올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부엌에서는 미영이가 허둥지둥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영자가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놓거나 새벽에 정성스럽게 만들어 두었는데 이제 출근 준비하면서 동시에 해야 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아, 계란이 없네. 냉장고를 뒤져봐도 계란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자가 항상 미리 사다 놓곤 했는데 이제 그런 세심한 관리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냥 김치만 싸자. 오늘은 급하게 김치와 밥만 싸서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보기에도 휑했고 영양 균형도 맞지 않았어요. 평소 영자가 만들어주던 도시락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엄마, 계란말이는? 태린이가 도시락통을 보면서 물었어요. 오늘은 없어. 내일 해줄게.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말이가 좋은데. 아이의 말에 미영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이들이 자꾸 할머니를 찾으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등원 준비도 엉망이었습니다. 태경이 알림장을 못 찾겠다고 하고 태린이는 신발을 신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소 영자가 차근차근 챙겨주던 것들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해. 늦겠다. 미영이가 재촉했지만 아이들은 평소보다 느릿느릿했어요. 할머니가 없는 아침이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첫날부터 등원 시간을 놓쳤어요. 태경이가 학교에 10분 늦게 도착했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영이는 콜센터 출근도 늦었어요. 죄송해요. 오늘 좀 늦었네요. 어린이집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선생님이 이해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님이 데려다 주시네요. 할머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잠깐. 다른 일이 있으셔서요. 그렇구나. 태린이가 아침부터 할머니 찾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미영이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집 안이 눈에 띄게 어수선해 보였어요.
평소 영자가 새벽에 정리해 놓던 것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설거지도 밀려 있고 빨래도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후에 치우지 못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 진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일하러 가야 하는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가 힘들었거든요. 콜센터에서도 집중이 잘 안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영자가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다는 안심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 걱정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글쎄, 회사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에서는 뭐라고 안 했어. 특별한 말은 없었어. 그런데 집안 정리가 안 돼 있네. 퇴근하고 같이 하자. 하지만 두 사람 다 야근이 있는 날이었어요. 도훈이는 회사 업무 때문에, 미영이는 콜센터 실적 때문에 일찍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원 시간이 되어서야 미영이가 서둘러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평소보다 30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좀 늦으셨네요. 선생님이 시계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가고 태린이와 태호만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일이 좀 밀려서요. 태린이가 오늘 하루 종일 할머니 찾더라고요. 점심시간에도 울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태호는 낮잠 시간에 계속 울었어요. 할머니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그렇게 찾고 있다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린이가 계속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언제 와? 곧 올 거야. 오늘 와? 글쎄,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영자가 언제 돌아올지, 정말 돌아올지도 모르겠었거든요. 저녁 준비도 문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자가 미리 국을 끓여놓고 반찬도 준비해 놓았는데 이제는 퇴근 후에 모든 걸 해야 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지?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변변한 반찬이 없었어요. 영자가 항상 미리미리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어 놓곤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진 거였죠. 그냥 배달시키자. 결국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아이들은 좋아했지만 영양면에서는 엉망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인 아이들이 계속 울었어요. 특히 태린이가 심했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할머니 가지마. 잠결에 중얼거리면서 뒤척였어요. 어린 마음에 할머니가 떠났다는 게 큰 충격이었나 봐요. 태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중에 깨서 울면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 아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평소 영자가 아이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은 더 심각했어요. 태경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아이가 조용해져 있었어요. 태경아, 학교에서 뭐 했어? 그냥. 숙제는 있어? 몰라.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잠깐 시간 되시면 나오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태린이 상태가 좀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영이는 급하게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태린이가 며칠째 이상해요. 밥도 잘 안 먹고 친구들과도 놀지 않고. 그래요? 할머니 이야기만 계속해요. 언제 오시냐고. 그리고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할머니께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잠깐 다른 곳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죠? 할머니가 안 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이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너무 의기소침해져서. 죄송해요.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어요. 어린이집을 나서면서 미영이는 처음으로 진짜 후회가 밀려왔어요. 사탕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낸 게 잘못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휴게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영자 없는 사흘이 이렇게 힘들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자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 한 분 계세요. 변호사? 병원 동기 남편분이신데 생활법 전문으로 하신대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수진이는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동기한테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변호사인데 이런 일을 많이 다룬다고 하더라는 거였죠. 변호사까지 만날 일인가? 엄마, 그냥 상담만 받아보세요. 엄마가 하신 일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구청 근처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서민호 법무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생각보다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거창한 빌딩이 아니라 상가 2층에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수진 씨 어머님이시죠? 서민우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인상이 부드럽고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를 풀고 있어서 편안해 보였어요. 저희 동기가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대충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했어요. 책장에는 법전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자격증과 함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6년 동안 손주 돌봄을 해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시간이나 내용을 기억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수진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미리 정리해온 메모지를 꺼내더라고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의 매일이었어요. 주말에도 봐주시고 도시락 준비, 등하원, 집안일까지 다 하셨거든요. 서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하루에 14시간, 일주일에 7일. 이 정도면 단순한 육아 도움을 넘어서는 수준이네요. 그런가요? 네. 요즘 육아 도우미 시급이 시간당 15,000원 정도거든요. 하루 14시간이면 21만 원, 한 달이면. 계산기를 더 두드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한 달에 630만 원 정도 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 달에 630만 원이라니요. 그럼 6년 동안은 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건 단순 계산이지만요. 숨이 막혔어요. 제가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서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 규모라면 무급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 변호사가 파일을 하나 꺼내 보여줬어요. 비슷한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손주 돌봄, 며느리들의 시부모 간병,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노동이거든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들으셨죠? 엄마가 하신 일이 이렇게 큰 일이었어요.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니요. 물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건 아셔야 해요. 서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 인생값이 그 정도였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국밥집 30년 하면서도 이런 계산은 안 해봤거든요. 그때는 손님들이 돈을 내고 밥을 먹으니까 당연히 값어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주 돌보는 건 그냥 공짜로 해주는 일인 줄 알았어요. 혹시 이런 내용으로 정산서를 만들어 보시겠어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거예요. 정산서요? 네. 육아비 정산서 같은 거요. 엄마님이 그동안 하신 일의 가치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수진이가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엄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엄마가 당당해질 수 있도록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소용 있어요.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노동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소중한 일이죠. 한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문득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사탕 하나 때문에 받은 모욕, 아이들 앞에서 당한 망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이 하찮게 여겨지는 현실이요.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요. 그럼 만들어 보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세한 내역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수진이가 제 팔짱을 끼웠어요.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그런가? 네. 엄마도 엄마 인생을 찾으셔야 해요. 그날 밤, 수진이 집에서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4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꿈속에서는 국밥집 하던 시절이 나왔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국밥 맛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때처럼 누군가 제 손주 돌봄을 인정해주는 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산서가 완성되었다는 거였죠. 일주일이 지난 후 미영이한테서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혹시 어머님 안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밥도 안 먹고 밤에 계속 울고. 수진이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미영이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요. 사과요? 네. 다 같이 밥이나 먹으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을까요? 수진이가 저에게 눈짓으로 물었어요. 전화를 받을 건지 말 건지요. 엄마, 어떻게 하실래요? 한동안 망설였어요. 정말 미영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한번 가봐도 되겠다. 그럼 내일 저녁에 오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다음 날 저녁 수진이와 함께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가는 길이었어요. 익숙한 길인데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들어갔을 텐데 이제는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영이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화장을 했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고생한 게 역력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태린이와 태호가 제 다리를 껴안으면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왜 안 와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예쁜이들. 아이들을 안아주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 집을 나간 게 맞는 선택이었나 싶었거든요. 거실에는 도훈이도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식탁에 앉았어요. 미영이가 준비한 저녁상이었는데 평소 제가 차려주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반찬 가지수도 적고 간도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미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개를 숙이면서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사탕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됐어.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겠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돌아온 걸 좋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도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너무 감정적으로만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도 나름 고민이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오빠가 뭐라고 그래? 아니, 서로 이해해야 하는 거 아냐? 엄마도 요즘 방식을 좀. 오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수진이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여보, 그만. 미영이가 도훈이를 말리려 했지만 수진이가 이미 일어서고 있었어요. 오빠, 엄마가 감정적이라고? 정말로? 수진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수진아, 뭘 하는 거야? 오빠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서 가져왔어.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 봉투를 쳐다봤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6년 동안 공짜로 한 일의 값이야.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변호사가 만들어준 정산서였습니다. 육아비 정산서. 변호사한테 정식으로 계산받았어. 종이를 펼치자 큰 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총 육아비 4억 5천만 원이라고요. 뭐라고? 도훈이가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4억 5천만 원? 응. 엄마가 하루 14시간씩 6년 동안 해주신 일의 정식 계산이야. 미영이도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변호사가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거야. 도시락 준비, 등하원, 집안일, 아이 돌봄. 다 포함해서. 수진이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빚진 돈이 이 정도라고. 수진아, 그건 좀 뭐? 가족이니까 공짜로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수진이가 도훈이를 째려봤어요. 오빠, 엄마가 감정적이라고 했지. 그럼 이 숫자도 감정적인 거야? 도훈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힘든 거 몰랐어. 무릎 아픈 것도 모르고 파스 붙이고 주무시는 것도 몰랐어. 그건 몰랐던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했던 거잖아. 편하니까. 수진이가 계속 말하는데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나도 엄마 딸이야. 근데 왜 맨날 오빠 애들만 봐주셔야 해? 나도 엄마 필요할 때 있어. 수진아, 엄마 국밥집 문 닫고 오빠 애들 보느라 제 인생을 포기하신 거야.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뭐가 잘못됐다고 타박만 하고. 미영이가 종이를 보면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4억. 이렇게 큰 돈을. 이제 알겠어. 엄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수진이가 미영이를 향해 돌아섰어요. 옳게 사탕 하나 때문에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 이 정도 값어치 일을 하시는 분한테. 미영이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탁 소리가 식탁에 울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충치 치료비 10만 원이 아까웠어. 4억 5천만 원어치 일해주시는 분한테. 미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두 손을 모았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사과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큰 일을 해주고 계신 줄. 정말 몰랐어요. 옳게. 어머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상황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과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태경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미안하다고 해요. 응, 할머니도 들었어. 도훈이도 종이를 보면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정말 몰랐어요. 됐다.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아물지는 않았거든요. 수진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 이제 결정하세요. 엄마가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그 말을 듣고 나니 무언가 확실해졌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진아, 작은 방 하나 구해줄 수 있을까? 방요? 엄마 혼자 쓰실? 응. 이제 내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 수진이가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알아볼게요. 일주일 만에 괜찮은 원룸을 찾았습니다. 수진이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깔끔한 곳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창이 크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온전히 제 공간이라는 게 좋았어요. 엄마, 여기 어때요? 좋다. 여기로 하자. 계약을 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되었거든요. 짐을 옮기는 날 도훈이와 미영이가 와서 도와주었어요.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분위기가 나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동안 미안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맙다. 큰일 없으면 괜찮을 거야.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할 텐데 주말에 오라고 해. 밥 같이 해 먹자. 아이들이 저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새 집 좋아요? 응.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집이 생겼어. 자주 와도 돼요? 물론이지. 우리 태린이가 언제든 와. 원룸에 정착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창가에 화분을 놓는 것이었어요. 수진이가 사다 준 꽃들이었습니다. 제라늄과 베고니아, 그리고 작은 허브들이었어요. 엄마, 꽃 키우는 거 좋아하셨죠? 옛날에 국밥집 앞에 화분 놓고 키우곤 했지. 그때가 그리우세요? 가끔. 그래도 이제는 새로운 거 해보고 싶어.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며 자라는 꽃들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누군가 돌봐줘야 할 사람은 저였거든요.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자야? 나 순자야. 김순자. 국밥집 하던 시절 옆에서 떡볶이 장사하던 친구였어요. 10년은 연락을 안 한 것 같았는데요. 순자야, 어떻게 내 번호를 수진이한테 들었어?
이제 혼자 산다면서? 하, 응. 그럼 우리끼리 만나자. 옛날 사람들 몇 명 모아서. 갑자기? 갑자기 뭘? 우리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서로 안부나 묻고 지내자고. 다음 주 화요일 전통시장 근처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라 떨렸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3명이 와 있었어요. 순자와 옥자, 그리고 미자까지요. 모두 국밥집 하던 시절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자야, 어머, 다들 그대로네. 서로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눴어요. 순자는 아직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었고, 옥자는 작년에 가게를 정리했다고 했어요. 미자는 손주를 보느라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너도 손주 보느라 고생 많았겠다. 하, 응, 좀 힘들었어. 우리도 다 그래. 아들이야 좋겠지. 엄마가 애 봐주니까.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너 이제 혼자 산다며? 하, 응. 원룸 하나 얻었어. 잘했어.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지. 옥자가 맞장구를 쳤어요. 하, 맞아. 언제까지 애들 뒷바라지만 할 거야. 그날 만남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 또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손주 이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뭘 하며 살지도 이야기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 하,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웃었더니 얼굴 근육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좋은 제안을 했어요. 엄마, 문화센터 구경 가보실래요? 문화센터. 네. 동네에 새로 생긴 곳인데 어르신들 위한 프로그램이 많대요. 내가 뭘 배워? 그림도 그리고 요가도 하고 여행 동아리도 있대요.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갔어요.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로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견학 오셨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네. 어머니께서 관심 있어 하셔서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한번 둘러보세요. 그림 교실부터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수채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붓을 들고 있었어요. 저분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70대 분들도 계세요. 처음엔 다들 어색해 하시는데 금방 적응하셔요. 한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꽃밭 그림이었는데 색깔이 예뻤습니다. 저거 정말 할머니가 그린 거예요? 네. 석 달 배우신 분이에요. 신기했어요. 저도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요가 교실을 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매트 위에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무릎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 네. 관절에 무리 안 가게 하는 동작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여행 동아리 모임실을 봤어요. 벽에는 여러 나라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할머니들이 모여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경주 가기로 했어요.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점차 해외까지 가세요. 전 아이의 해외여행도 가요? 물론이죠. 70 넘은 분들도 일본, 중국 다녀오시거든요. 놀라웠어요. 제 또래 사람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니요. 엄마, 어때요? 한번 해보실래요? 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집으로 돌아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정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창가에서 꽃들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한번 해보자. 다음 주부터 그림 교실에 등록했어요. 첫 수업날 손이 떨렸습니다. 어렸을 때 이후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처음이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다정하게 말해주었어요. 색연필을 쥐고 종이를 바라보니 막막했어요.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편한 걸 그리세요. 좋아하는 것, 기억에 남는 것. 문득 창가에 놓인 꽃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라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선이 좋아요. 자연스럽게 그리세요. 1시간 동안 그린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서툴렀지만 제가 그린 거라고 하니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처음 치고 잘 그리셨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처음엔 못 그렸는데 계속 하다 보니 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놓았어요. 오랜만에 뿌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첫 주말 약속대로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그림 그리고 있었어. 그림요? 태경이가 신기했어요. 할머니도 그림 그릴 줄 아세요? 이제 배우고 있어. 봐. 냉장고에 붙인 그림을 보여줬어요. 와, 예쁘다. 아이들이 좋아해주니 더 기분이 좋았어요. 할머니, 우리도 그림 그려도 돼요? 그럼 같이 그리자.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꺼내서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꽃을 그렸습니다. 할머니 그림이 제일 예뻐요. 우리 태린이가 그린 것도 예쁘다. 점심은 같이 만들어 먹었어요. 간단한 볶음밥이었지만 함께 만드니까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할머니 집이 좋아요. 꽃도 있고. 오후에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이런 관계가 더 편한 것 같았습니다. 매일 부대끼며 사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워할 때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서로에게 좋았어요. 저녁에 수진이가 들렀어요. 엄마, 어때요? 혼자 사는 거. 좋아. 이제야 좀 쉬어지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걱정했는데. 아이들도 왔다 갔어. 같이 그림도 그리고. 엄마가 그림 그리신다니까 애들이 얼마나 신기해하던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제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내일은 그림 교실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뭘 그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가의 꽃들에게 물을 주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그림 교실, 월요일과 금요일은 요가 수업이에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예전에는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 등원 시간에 쫓기거나 장볼 걱정에 마음이 바빴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68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센터 그림 교실에서는 이제 꽃만 그리는 게 아니라 풍경도 그리고 사람도 그려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석 달이 지나니 제법 손에 익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은 뭘 그려볼까요?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손주들 얼굴을 그려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기억 속 얼굴을 그려보세요. 색연필을 들고 스케치북을 바라봤어요. 태경이, 태린이, 태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보지는 않지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얼굴들이었어요. 그림 수업이 끝나고 라면 같은 반 할머니들과 차 한잔하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모두들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도 며느리한테 치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 찾았어. 맞아. 왜 진작 생각을 못했을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었어요. 저 혼자만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주말이면 아이들이 찾아와요. 이제는 규칙이 생겼어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와서 5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함께 요리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해줄 거예요? 김밥 만들어 볼까?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김밥을 싸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요즘 재미있게 본 만화 이야기까지요. 예전처럼 재촉하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더 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요즘 뭐 하세요? 그림 그리고, 꽃도 키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할머니도 친구 있어요? 그럼. 할머니도 친구 많아. 아이들이 신기했어요. 할머니도 자기만의 생활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아이들을 데리러 도훈이나 미영이가 와요. 예전보다 훨씬 정중해졌어요. 어머님, 오늘도 고마웠어요. 괜찮아. 애들이 워낙 착해서 다음 주에도 와도 될까요? 언제든지. 이제는 억지로 하는 육아가 아니라 할머니로서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책임감의 무게는 덜어내고 사랑만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시장 친구들과 만나요.
순자, 옥자, 미자와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하는 일들도 이야기해요. 영자야, 너 진짜 달라졌다. 어떻게? 얼굴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그래? 응. 지금이 훨씬 좋아 보여. 친구들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표정이 편해져 있었거든요.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여행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 봤어요. 다음 달에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간다는 거였어요. 영자 씨도 같이 가실래요? 나도 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우리끼리 재미있게 다녀와요. 생전 처음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다닌 적은 있어도 여자끼리만 가는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경주 여행은 정말 즐거웠어요. 불국사도 보고 천마총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낸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내년에는 제주도 가자. 좋아. 제주도도 가보고 싶었어.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 세상은 더욱 넓어져 있었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태린이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오랜만에 둘이서만 나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저기 떡볶이 아줌마예요? 어? 순자야. 우연히 순자를 만났어요. 순자가 태린이를 보더니 반가워했습니다. 영자야, 이게 손주구나. 참 예쁘게 생겼다. 고마워. 할머니, 저분이 할머니 친구예요? 응.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알던 친구야. 태린이가 신기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에게도 오랜 친구가 있다는 게 새로운 발견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글쎄, 요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왜요?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생겼거든. 할머니 인생이요? 응. 할머니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러는 거야. 태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행복하다는 건 알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태린이와 헤어지는 시간이 왔어요. 도훈이가 데리러 와 있었거든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도 사랑해. 태린이가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요.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을 살고 손주들은 손주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내일은 그림 교실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뭘 그릴지 벌써 정해놨어요. 시장 골목 풍경을 그려보려고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곁에는 많은 엄마들과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밥을 짓고, 누군가의 아이를 재우고,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가는 손들이 있어요. 그 손들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지만, 정작 그 손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엄마에게도, 모든 할머니에게도 인생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의 그림자나 누군가의 수단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거요. 저는 68살에 그걸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깨달으시길 바라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